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가 체포된 날 녹음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역적과 그 주변 세력을 이루고 있던 이들이 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억지를 잘 부렸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법은 내가 해석할 때만 옳고 내게 유리할 때만 옳다는 놀라운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권조 에디터가 윤석열이 요즘 보여주는 습관과 비슷한 과거 행적을 찾아보았습니다. 멋있는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뭔가요? 뒤안길로 사라지라. 그리고 독재자로 어두운 역사의 낯장이 되어라. 민주주의 반면교사의 대상으로 남아라. 그게 윤석열에게 남은 유일한 역할일 것이다. 당연히 제가 쓴 게 아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수요일 성명서입니다. 명문 도다요. 아, 계엄 당일부터 이제 건조 에디터입니다. 아, 네, 건조 에디터입니다. 계엄 당일부터 금속노조가 이제 계엄계 한강이 되어가지고 아, 그렇죠. 저항하라, 네. 선봉에 서겠다부터 시작해서 한강류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네. 벨빅클럽장과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그렇습니다. 벨빅클럽장은 지금 한남동이 그 전장에서 사라진 지금 직전까지 네. 계속 그 적진을 구경 갔다 왔는데요. 그 얘기를 내일 할 거고요. 네,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마스크 쓰고 가시지.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친구네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네. 술을 마셨거든요. 되게 많이 마셨어요. 부부가 가서 그날 고량주도 막 50도짜리 마시고. 근데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갑자기 속이 엄청 쓰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오나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7 고량주 3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 내란성 숙취. 네, 내란성 위궤양 정도가 저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해소됐습니다. 다행이네요. 한국인의 이 특별한 성정 때문에 더 그동안의 기간이 길었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런 거는 미리 면역을 놔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길 거예요. 내란 종식의 첫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10년 내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테니까 저희랑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페이즈 1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구치소 갈 때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1번 직장인이 1번으로 느끼는 비감함이 있어요. 뭔가요? 차가 안 막히면 서울은 개 좁다. 자, 보세요. 10시 33분에. 네. 그럼요. 오늘 아침 네. 10시 33분에 체포됐어요. 네. 7분 만에 10시 40분에 끄집어내는데 성공해서 차를 태웠어요. 네. 그리고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하는데 13분 걸립니다. 와, 근데 진짜 한남동에서 헬기가 과천까지? 아니야. 그러니까요. 용산에서 과천까지 13분 걸린다니까. 우리 지금까지 좁은 땅에서 뭘 하고 살았던 건지 회의감이 들잖아요. 람보르기니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아는 카니발들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 작년 추석이었죠. 그 김건희 여사가 시찰할 때 뚝섬에서 이 마포대교까지 그 짧은 시간에 그 이동이 가능했던 것도. 워프였어요, 워프. 네.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네. 어떤 사람의 속도가 빠르면 상대성 원리잖아요. 어떤 사람의 속도는 개 느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직장인의 비감이란 말이 맞아요. 예. 저희도 그 사무실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건희가 뚝섬과 마포를 막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집에 못 갔잖아요. 네. 오늘 윤석열 잡아갈 때 저도 출근 되게 늦게 했습니다. 물론 기분 좋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전 중반전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미션 2의 시작인데 이때부터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시사 아저씨도 그런 말 했잖아요. 스테이지 1 깨고 나니까 스테이지 2가 있었고 스테이지 3가 있고. 스테이지 2 시작 단계 하면 좋은 건 보통 모든 대작 게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근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그죠. 아, 그리고 레벨업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벽화 읽고 막. 네. 첫 랩업이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볼 만한 일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면서 이 주제를 적지 않은 언론인들이 이 문제를 파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단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에 나와 있는 녹취록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언론사들이 주로 많고 그 외에는 베테랑 기자들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풀어가는 시간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목요일 시간은 건조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체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썼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해졌고 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 윤석열은 오늘 저녁 구치소 메뉴인 된장찌개와 닭도리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은 떡볶이였죠. 예, 술 안 먹은 지 하루 되면 원래 제일 맛있어요. 모든 게. 이제 신나게 읽고 싶다라고 염원을 써놨는데 신나게 읽을 수 있게 됐네요. 아니야, 점심 짜장면. 목요일. 아무튼 네. 근데 뭐 제가 쓴 내용은 사실 체포 여부가 달라질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내란 이후에 윤석열이 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왔냐를 이제 다루는데, 근데 페이즈 2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기원을 찾는 시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윤석열 변호인단의 입장을 세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내란 아님, 체포영장 불법임, 탄핵 심판 필요 없음. 그렇습니다. 다 말도 안 돼요. 내 일상을 되찾아줘. 라는 소리입니다. 네, 스탑 더 스틸. 네. 스탑 마이 닭도리탕. 각각 말도 안 되는 법리적인 해석이 붙어 있는데 이걸 다 따져보자는 기획은 아니고요. 그건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조목조목 계속 따지고 네, 있거든요. 다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언론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향, 뭐 MBC 이런 데 네. 보면은 오늘 아침에 잡혀가기 직전에 윤석열이 했던 말을 네. 내보내는 걸 상당히 주저하는 걸 알 수 맞아요. 영상 있어요. 메시지. 그냥 줄여서만 얘기해주고 네. 이런 거는 마치 그 외신에서 원리주의 단체가 그 영상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잖아요. 그런 걸 반복해서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감수성이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그냥 퍼지면 안 된다. 네. 근데 보니까 또 별로 이제 별말도 없는 것 같은데 또 길게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걸 처음에 이런 걸 제 인생에서 언론사들이 이런 범죄자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맞나라고 가장 극적으로 고민했던 순간이 제가 떠오르는 게 네. 지존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응답하라에서 봤어요. 네. 이제 부자 혐오와 여성 혐오가 섞인 그 연쇄살인을 하던 집단이 마지막으로 현장 검거될 때 총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여요. 그러면서 했던 말들 중에 유명한 말, 우리가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네. 있죠. 근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범죄를 묻지마로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게 지존파였나요? 네. 그 할러데이 그렇습니다. 사건. 네. 네. 이제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그때 2천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소리가 방송에 나가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얼마 있지도 않던 외제차들이 중고차에 매물로 싹 빠져나오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언론이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흉악범들 말 많이 나가면 안 되나 봐. 맞아요. 라는. 그래서 MBC가 이번에 찾아낸 꼼수가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뭐요? 그 오늘 새벽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그 한 관저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김기현이 이제 이건 불법이고 불법 영장 집행이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MBC가 그 영상을 쓰는데 딱 그 김기현이 말하는 타이밍에 어떤 시민이 계엄은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뒤에서 소리를 치거든요. 그 아주머니 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말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김기현이 말할 때마다 바로 그 반박이 자동으로 달리는 마치 진보당 현수막 같은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그 힙합 꼰대 입장에서 그게 DMX처럼 들렸다니까요. 말끝마다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거르지 않고 이제 영상을 딱 그 파트를 골라가지고 냈더라고요. 아무튼 네. 오늘 아침까지 마지막까지 했던 모든 법꾸라지적 법리 해석, 이 법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법은 저 법 해석은 저래서 잘못됐고 탄핵 심판은 이래서 잘못됐고 마지막까지 계속 속동한 변호사가 했잖아요. 네. 출석할 테니까 체포하지 마. 출석할 거야. 잡소리 하나만 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유소에서 듣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기계에게서 듣는 말. 뭐라고 하나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저는 그 영수증 기계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형사들은 이런 말을 사람에게서 듣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이 그랬어요. 간절함이 느껴지는 몇 안 되는 기계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그 흉악 범죄 주장 굳이 받아줘야 되나 이거 되게 현명한 질문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황당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아니 그래도 검사 출신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 뭐 점심시간에 다들 그런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네.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다 알면서 뭐 지지층 결집 위에 수작 부리는 거다 이런 흑막 해석이 그럴 때 많이 따라오죠. 네.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이 수계 세계관에서는 논리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게임의 미션 2라니까요. 네. 이게 무슨 논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영상을 찍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그래서 보통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취해 있어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 거다. 근데 봐요. 맨날 술을 마시고 있죠? 그러면 술 마신 상태가 일반이잖아요. 네. 예. 그 사버가 짧으면 취한 게 사버예요. 그러면 그 일관된 세계관이 있을 거예요. 취할 그렇죠. 때마다 느끼는. 네. 네. 그 세계관을 이제 해석하는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하려면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가 버린 처가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페이스 2에서 이제 가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주인공이 혈통.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루꾸루.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 설 선물 패키지 주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설 선물 패키지가 끝이 아니에요. 네. 전 상품 50% 할인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 네. 주문하셔도 빨리 주문하는 게 아니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받으세요. 네. 설날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성비 좋은 선물은 이런 거죠. 샴푸, 네. 바디워시, 네. 비누, 탈모, 바디, 임산부, 베이비 빈틈없는 라인업이 빅그린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비가 줄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 안 감을 일 없고 머리 안 빠질 일 없습니다. 그럼요. 고급 호텔 어메니티에서나 볼 법한 디자인이 있고요. 이거 진짜 예뻐요. 네. 블랙 앤 화이트. 상탈, 블랑쉬, 블루베리 등 다양한 향이 있습니다. 저의 취향은 상탈이에요. 네, 상태 아, 좋아요. 상탈이 향의 이름이었군요. 네. 상의탈이라고 상탈. 생각하셨어요? 물론 상의탈이라고 써야 되긴 해요. 근데 그렇죠. 네. 군인적인 어휘고요. 네. 전 뉴스에서 불출이란 말 이렇게 많이 들을지 몰랐거든요. 네.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 친화적인 깔끔한 포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종이에요. 네. 설 선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잡이가 달린 박스 패키지 선물 세트도 있으니까 주목해주세요. 그것도 버려도 환경에 무해한 물건으로 드립니다. 빅그린 선물 세트 혹은 나에게 선물하는 것 모두 지금 사시면 제일 쌉니다. 액세스몰로 오시고요. 문득 8년 전 이런 기사를 발견했더랬지요. 네.
정관예우 피해 사례 발표와 전문가 자담회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가 등 떠밀려 나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실랑이와 무관하게 네. 국회는 언제나 세미나가 하루에 몇십 개씩 열립니다. 그럼요. 그 중에 어떤 세미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8년, 9년 전에요. 네. 그리고 이걸 되게 몇 안 되는 언론이 받아 썼어요. 제가 보니까 한 3개? 뭐 오마이뉴스, 전북일보, 천지일보 이렇게 3개 봤어요. 가쁜 천지일보. 천지일보의 엄청난 취재력을 알 수 있기도 하고. 네. 후원은 근데 어떤 약간 국회의원이었나요? 근데 칼럼에서 약간 언급한 정도였어요. 천지일보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출입 기자들이 세미나 하러 안 갑니다. 네. 들어가면 하루가 다 가고 그럼요. 피해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받았어도 나 이거 오늘 하루 농사를 여기서 다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 잘 안 가요. 가성비가 안 좋은 아이템이죠. 세미나 기사 발견하기 어려워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한테. 이 세미나의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조계의 정관 예우로 인해서 법 앞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 사례를 증언을 하고 대책을 논의한 전형적인 형식의 세미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악습이 법조계에 여전히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행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 세미나에서 거론된 이름들이 제법 네임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조에디터가 소개해드릴 이 사례 이전에 나왔던 그 세미나에서 순서대로 나왔던 네. 세미나에 있었던 전관에 의한 피해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순서대로. 네. 첫 번째가 자기 전 재산을 날리는 사기를 당하는 상황에 대한 판결문을 받았는데 자기가 지는 판결문이었는데 그 판결문에 판사의 소명이 안 들어가 있었다. 라는 놀라운 얘기였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다니는 어떤 분이셨는데 공사 이런 데 다니는 분이셨는데 나라 돈으로 이익을 취하는 어떤 회사 사람들을 신고했더니 감사원이 죽을 때까지 보호해줬다는 얘기. 그리고 어떤 또 공공기관과 관련된 곳에 이제 따님이 취직했던 아버지셨는데 따님이 살해당하셨는데 그 회사 어떤 사람으로부터 살해범이 사건 발생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자수를 했고 그 지역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 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갑자기 변호사가 된 전관 변호사가 나와서 변론을 했고 그 변호사가 위조 편지를 들이밀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순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기괴괴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세미나였다는 말씀을 드린 그렇습니다. 거예요.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또 그럼 나왔다는 얘기겠죠. 네. 네. 정대택이라는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정대택. 네, 그의 피해 사례는 이렇습니다.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회장님은 동업자와 함께 150억 원짜리 건물에 투자를 하고요. 이익이 나면은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배신당했어요. 쉽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대택 회장이 이제 피해자로 나섰다는 네, 피해자죠. 얘기죠. 네. 자기 피해 사례를 여기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 동업자가 정 씨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소를 했냐? 정 씨가 자기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약정서를 강제로 썼다. 그래서 강요죄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약정을 체결할 때 법무사가 입회를 했겠죠. 근데 이 법무사가 이 배신한 동업자한테 8천을 받아먹고요. 자기가 협박하는 걸 똑똑히 봐슈라고 위증을 한 거예요. 아하. 네. 충청도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후불로 7천을 더 받고 네. 그 배신자의 딸의 명의의 아파트까지 받은 거예요. 참고로 배신자의 딸은 여러분이 겁나 잘 아는 사람. 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항소심에서 지가 똑똑히 위증을 했슈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배신자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렇죠. 정대택 회장님은 2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화가 나죠 이제. 강요를 안 했는데 강요죄로 형을 살았고 자신이 투자한 건물도 빼앗긴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친절한 대택 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출소 후에 이 배신자의 뒤를 캐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한테 이제 징역형을 내린 판사가 이 배신자의 지인과 공동으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 화가 나죠. 또 정확히는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판사의 배우자가 네. 네. 그 배신자의 지인과 함께 땅을 샀다. 그렇습니다. 그 판사한테 내가 판결을 받았다. 네. 분노한 회장님은 이제 다시 또 소송을 해야죠. 그래서 12번이나 기소를 했는데 와 12번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오. 그리고 공소시효로 불기소 처분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이 배신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거든요. 그건 기소가 됐어요. 와. 근데 불기소 처분된 거를 막 어쨌든 나를 고소하다니 무고죄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분이 진짜 억울한 게 아니라면 건조가 스토리텔링을 뒤집어서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대택 씨가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고 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할 때마다 맞고서에 네. 기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번 증거가 한 개도 없었다던가 뭐 그래야 되는 거죠. 매번 강화 실패하는 것 같은. 본인의 법적 도전은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고죄가 또 이제 참작이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1년을 더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배신자의 이름은 뭘까요? 네. 최은순이라는 사람인데요. 최은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법정에서 승승장구했죠 지금. 네. 건물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김명신이었어요. 김명신이라는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 따님이 2012년에 윤석열이라는 대검 과장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회장님이 보기에는 이제 수상하잖아요. 이제 그 20년 전에 이 재판이 뭐 다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12번 고소 집어넣을 정도면 뒤 다 캤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이고 큰 땅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업가라면 네. 뒤봐주는 사람도 고급을 썼겠죠. 그럼요. 탐정급에. 그리고 12번의 고소는 2012년 이후,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분의 첫 재판은 김건희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아까 말했던 땅을 이제 받아먹으신 그 판사 가족분이 있었죠. 그 영향력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사위의 영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 윤석열 검사의 부적절한 사건 개입을 막아야 한다라며 법무부에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과장은 이 진정인이 정대택 회장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어쩌다 또 좀 화제가 돼가지고 21년에 재수사가 됐는데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난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다 합쳐서 한 20번 정도 법정 공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가족 측은 그 최은순 씨 측은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계속 이게 실패하면서도 계속 고소로 전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약간 이 정도면 사법 시스템이 본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준인 것 정대택 같아요.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네. 근데 사실 이 정신 나간 컨셉은 최은순 측에서 먼저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네. 훨씬 멋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렇죠. 2016년 재판에 최은순의 작은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아버지인데 최은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해요. 아 뭔가 정직한 말을 하려고 했나 봐요. 네, 조카가 잘못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 씨가 이제 자기 사촌 동생, 그러니까 삼촌 딸에게 전화를 해서 되게 화를 내다가 이런 지령을 내립니다. 이런 녹취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정신 나간 죄를 하는 거야. 이 소리도 저 소리도 검사가 잘 못 알아듣게. 내 아버지가 무조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 그냥. 그러니까 와서 병원 그거를 띄어가지고 우리 검사한테 미리 줘서 어떻게 원장님한테 조정을 해보고 원장님은 정말 그 팩트 많고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네 아버지는 그게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서 서령 잘못 발언을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판사가 그거는 저기를 안 해. 이게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가 졸다가 깨면 네. 이런 녹취를 들을 수 있어요. 뭐지? 나는 스토리를 놓쳤는데 저분은 왠지 뭔가 간절하고 급한 것 같아. 네. 서프라이즈 볼 때도 그렇고. 네. 키워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검사, 우리 판사, 원장님. 원장님은 좀 덜 중요하다고 치죠. 네. 근데 검사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검사한테 미리라고 얘기한다는 건 재판이 들어가기 이전에 검사를 만날 창구가 있었다는 뜻 같고 그쵸. 우리 판사가 저기를 안 해라는 얘기는 판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희망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6년 재판이죠. 그리고 결혼은 2012년이었고요. 네. 원장님도 여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사님의 땅 친구입니다. 네. 이분 성함은 김충식인데요. 왜 원장님이냐? 그러니까 아까 뭐도 많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백도 많다 이 말이거든요. 네.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송파 문화원의 원장을 맡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송파 검찰총장이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검사들과 원래부터 이제 사위 전에도 되게 검사들과 인맥이 많은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원 원장이었다잖아요. 뭐 도자기로 플러팅을 그렇게 했대요. 도자기 플러팅. 네. 그래서 우리 판검사 스킬은 한참 됐습니다. 최은순 씨한테. 네. 사위가 생기기 전부터.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큰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는 양성과 악성을 구분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적합한 법에 틀림이 없는 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로비를 통해서 여기는 상업지구로 개발이 돼야 되고 여기는 큰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게 조그만한 곳이 있는 것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것까지는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 75억 이렇게 들어와야 어떤 지구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내가 75억이 없는데 그 75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속일 생각인데 거기에도 만약에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을 이용한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악성이잖아요. 그 레벨로 넘어간 사람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은순 씨를. 사실상 이제 전세 사기랑 비슷한 스킬이죠. 어떻게 보면. 네. 비슷한 피해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까 그 말씀드린 세미나에는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네. 안소현이라는 부동산 컨설턴트 분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 피의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피해를 끼친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 네. 안 씨는 2013년에 최은순 씨와 부동산 동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남시 도촌동에 40억짜리 땅을 샀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앞에 피해자와 옥신각신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한저축은행이라는 곳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서 36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은행 채무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는 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땅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입지가 되게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40억이 엄청 이제 싸게 산 거라고. 그래서 이득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류의 동업이 이제 늘 그렇죠. 빨리 팔고 싶어하는 사람과 미루는 사람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서로 하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주는 얘기가 다르고 네. 네가 지금 팔아야 얼마를 더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주변 사람들도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갈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키는 미루는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말없이 팔 수는 없지만 말없이 미룰 수는 있거든요. 네. 최은순이 당연히 미루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최은순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계약이 무산이 되고 그럼 대출 이자는 계속 커져가죠. 계속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미래예요. 그럼요. 겨우 4억을 가지고 저 큰 땅을 사려고 했으면 계속 이자를 내야 될 텐데 그 능력은 그럼요.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예측 가능한 재난입니다. 결국 안소연이 대출 이자를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무서워져요. 네. ESIND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연체된 그 채권을 사서 갚아줘요. 대신 갚아줍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최은순의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회사예요. 본인 지분이 20%고 나머진 자식들이 이제 다 나눠 가졌는데요. 네,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 문제를 보도한 취재 기자들의 추측으로는 ES는 은순일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I가 이매지네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D는 드림. D는 데인저러스죠. 그렇죠. 살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동업자, 그 사실상 자기 채권을 본인이 살 수가 있는가? 그렇죠. 혹시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보셨나요? 양자경 선생. 너무 좋죠. 네. 이게 멀티버스 세계관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나를 만나게 되는 설정의 영화인데요. 근데 멀티버스를 돌아다니면서 내 빚을 갚아주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른 멀티버스에서 돈을 끼워다가. 아니 물론 그 멀티버스를 다니면서 자기 딸을 구하려고 한다는 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돈을. 네. ESIN 이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스토리죠. 네. 그래서 ESIND의 최은순과 이 도촌동 땅의 명의자 최은순은 멀티버스의 최은순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빚을 자기가 갚는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최은순이 땅을 살 때 차명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또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한국 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암흑의 법인? 어쩌고저쩌고 법인이 있는데 이 회사. 거기 이름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고 그리고 ESIND는 본인 명의니까 별개의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취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쩌고저쩌고 회사는 또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의 감사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소문으로는 이제 그 김명신 씨의 회사라는. 네. 그리고 이제 안 씨도 사실 명의를 차명을 썼었어요. 이건 둘이 같이 짜고 했던 건데. 근데 아무튼 최 씨는 이 멀티버스의 채권을 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일반인의 상상력으로는 좀 잘 생각이 안 돼요. 이제 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이 채권을 담보로 또 대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거. 네. 48억짜리 채권을 샀잖아요. 그걸 담보로 38억을 대출을 했어요. 그럼 사실상 10억의 채권을 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거저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본인이 채권을 가져왔으니까 최 씨는 안 씨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엄청나죠. 창조 경제네요. 창조 네. 경제. 그럼 이걸 누가 샀겠어요? 멀티버스에 내가 사야죠. 그렇죠. 아직 웜홀이 닥치지 않았어요. 아직. 네. ESIND가 낙찰을 받아요. 그럼 그린 어쩌고저쩌고 회사로 되어 있던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새로 찾은 동업자한테 넘겼어요. 네. 그리고 그 동업자는 잘 싸바싸바를 해서 땅을 다 팔고 2016년에 결국 수익을 50억을 냈습니다. 50억의 수익을 냈고 네. 초기에 함께 투자한 사람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으니까 그죠. 실제로 실현한 수익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죠. 훨씬 크죠. 그 투자 비용은 대출금 제외하고 초기 계약금만 따지면 3억이에요. 1억은 또 다르게 냈거든요. 그래서 3억으로 50억 만들기. 네,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은 건 아까 나왔던 그 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이라는 곳인데 이 최은순 씨가 움직일 때마다 신한저축은행이 등장을 하고 네. 실제로 일반인이 절대로 대출할 수 없는 수준의 규모의 대출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아, 신한이 아니라 신안이죠. 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좀 더 약간 다뤄볼게요. 안소연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에 구속되어 있었거든요. 검찰이 잡아갑니다. 네. 내가 손을 써야 할 때 갑자기 검찰이 나타나더니 네. 잡아갑니다. 나를. 그 밈 아세요? 그때 갑자기 닌자가 나타남 그 밈 아세요? 모든 말 뒤에 그거 쓰면 재밌어진다는 밈인데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청국장을 저녁으로 먹고 있었음. 근데 갑자기 닌자가 나타남. 이런 거예요. 아, 옛말로 드라군이 나타나면 어떨까 같은 거구나. 그런 게 있었나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검찰이 나타났어요. 네. 어떻게 나타났냐? 최은순 씨가 안 씨를 고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 피해자의 피해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네.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는 강요죄로 고소를 했었죠. 이번에는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서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매입 과정에서 최은순 씨와 측근 김 씨가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4억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안소연 씨가 이걸 자기한테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내가 당했다. 네. 물론 최종적인 이익은 다 자기가 받지만 네, 그리고 내가 당했다. 그리고 아무튼 위조는 내 명이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당함. 근데 이 고소가 2015년의 일이었고요. 안 씨의 지분 처리와 도촌동의 필지 매각이 15년에서 16년 사이에 처리가 됐습니다. 오. 그리고 2017년에 안 씨는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아서요. 감옥에 갔어요. 이 피해자도 징역을 받습니다. 네. 출소 이후에 요청을 해서 2020년에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23년에 이 최은순 씨의 근황이 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에 가석방이 됐죠. 그죠. 여기까지 봐도 만약에 따라오셨다면 좀 신기한 일 아닙니까? 피해자인 사람이 2년 6개월을 살았는데 돈을 50억을 남긴 가해자는 징역 1년밖에 안 받았어요. 네, 심지어 가석방 됐어요. 네. 그런 전개고요. ESIND랑 친환저축은행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그 ESIND는 뭐 다른 의혹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뭐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더 복잡해요, 얘네는.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넘어갈 텐데요. 뉴스타파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ESIND를 찾아보시면 기업 소개는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 기타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네. 기업 목은 기관 구내식당업이라고 나와요. 네. 종속 과목이 상당히 매반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라도 그 양평 땅의 휴게소 사업의 이권과 관련해서 ESIND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추측해서 이제 뒤지고 있는 기자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되게 기상천외한 수법을 써도 그래도 가족 회사니까 자기 거니까 뭐 뜻대로 굴리는 거구나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묘하죠, 여기는. 신한저축은행이 최은순 일가에 자금을 대기 시작한 게 적어도 2013년 이전부터입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네. 코바나 콘텐츠도 이곳에 후원을 2번 받았었죠. 근데 이해관계가 끈끈하다는 거는 그만큼 저당 잡힌 게 크다는 얘기겠죠. 네. 신한저축은행은 2011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라는 게 있었을 때요.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되게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저축은행 부실이라는 게 그 PF 대출을 건설사에게 무리하게 아무렇게나 막 해주던 거의 모든 네. 1.52 금융권의 회사들이 무너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대표적인 경제범죄죠.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건 저지른 짓이 없어서가 아니라
봐줄 만한 누군가가 있어서인 경우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대출 막 해준 은행들이 진짜 다 뒤집었었거든요. 금감원이랑 검찰에서. 네. 그래가지고 오너 일가들 다 고소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신한은 그걸 피해갔어요. 심지어 금감원에 고발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당했고 부실저축을 해줬다고 금감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오너가 수사 라인을 비껴나간 되게 뭐 희귀한 그런 케이스고요. 신한은 또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설치 직전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영입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이 시기가 2011년, 2012년, 2013년 이때가 약간 이 일가의 대운이 핀 아마 그런 운세. 그렇죠. 이 사회이사의 이름이 노상윤 변호사인데요. 노상윤. 네, 윤석열 검사의 주요 사건을 함께 수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그 수사를 그래도 조금 받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끝나고 무죄 혐의를 받고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막 장모가 대출을 받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이 은행이 최은순과 관련해서 처음 조명이 된 거는 2019년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음 피해자. 네. 진짜 서프라이즈 같네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네. 그 피해자는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재수사 촉구 진정서를 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잔고증명서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야 나도 하면서 나온 거예요. 야 나도 그 사람 복수하고 싶어 라면서 2019년에 이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덕봉인데요. 노덕봉은 2005년부터 납골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미투도 이제 한 사람씩 나오면서 용기를 얻게 됐잖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인가요? 네, 맞아요. 네. 네. 2005년부터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 나오면 이제 벌써 전개가 이제 예측이 되시죠? 어느 순간 최은순을 만납니다. 그렇죠. 2007년부터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 추천을 해줬겠죠. 2009년에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 120억 원을 대출을 합니다. 근데 납골당 사업이라는 게 이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상법상 재단법인만 할 수 있대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신한저축은행과 이런 일종의 약정, 꼼수를 체결을 해요. 네. 한 재단법인의 사업권 명의를 내가 담보로 맡기겠다. 그리고 채무를 다 변제하면은 사업권을 돌려받겠다. 이런 약정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어떤 개인이 재단법인의 사업권을 담보로 은행에 맡길 수 있다? 네. 그런데 분양 후에 대출만 이제 상환을 하면 되는 시점에서 공사 거의 다 해놓은 시점에서 은행이 노 씨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사업에서 가끔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이 수법이 은행 같지가 않아요. 막 시행사 사무실에 용역이 들어가서 점거를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은행은 용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사람 컨택하는 걸 방해를 하고요. 분양 받으시려고?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침을 딱 뱉고 막. 네. 되게 대놓고 강탈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건 은행이 약정을 사실 위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노 씨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기 지분을 어디 맡겨요. 이런 거 이제 뭐 경제만 보다 보면 막 나오죠. 네,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믿을 만한 곳에 맡겨야죠. 네,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게 믿어서는 문제입니다. 안 될 누군가를 믿었겠죠. 네. 최은순이라는 사람을 믿었어요. 최은순 믿을 만하다. 네. 그리고 사업을 되찾아주겠다며 어떤 법조 브로커가 찾아오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대표이사로 임명을 하면은 사업을 이제 해결을 해준대요. 그럼 자기가 아는 어떤 윤씨 검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은행 사람들을 싹 다 구속을 하고 사업권을 되찾아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 과거의 피해자들이 꿈속에서 소리치고 있죠. 네. 야, 한패야. 인터스텔라처럼 한패라고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를 시켜줬습니다. 이후에 이 법조 브로커는 곧장 노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켜요. 생각해보니까 노덕봉 씨가 최초의 피해자입니다. 시간 순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이 브로커의 정체는 송파 검찰총장 김충식이었어요. 문화원장님. 그렇습니다. 도자기 가이. 자, 이 문화원장님과 최은순 씨와 그동안의 교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믿을 만하니 내 필생의 사업을 경영권을 빼앗기기 전에 경영권을 잠시 맡아줄 사람으로 너희들을 임명하겠다라고 임명하자마자 너 해고. 그죠. 세 가지 사례에서 다 이 송파 검찰총장과 최은순 씨는 사기 공동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최은순, 김충식, 그리고 ESIND,
신한저축은행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경제 공동체. 그죠. 네. 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최은순 씨가 자기가 맡고 있던 주식 지분을요 김충식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김충식은 대표이사 자리도 갖고 있고 지분도 10% 갖고 있고 그럼 못할 게 없죠. 이 사진을 다 갈아엎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럼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모두입니다. 그렇죠. 네. 회사 주세요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분을 이렇게 상의도 없이 넘긴 거는 횡령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하나 특기할 만한 거, 좀 짚을 만한 거. 네. 윤석열의 이름이 장모의 작전에서 직접적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아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명신이라는 인물이 결혼을 한 것은 2012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전부터 최은순 씨의 집안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돌봐주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윤석열 검사라는 인물이. 추측이 아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노 씨가 다른 지분도 사실 그 다른 지인한테 또 맡겨놨었거든요. 근데 그 지분도 김충식의 측근한테 어느샌가 가 있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은순처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낸 PF 사기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동산 사기범이 어떻게 그렇게 끈끈하게 믿는 사람이 있지?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기자들이 많이 추측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엄청 믿는 사이래요. 그리고 이 사진 갈아엎었다는 과정에서 또 뭐 주주 명부도 조작하고 위법적인 문제가 또 뭐 많이 있었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노덕봉은 사업권을 완전히 잃었고요. 완전히 지난번 네. 피해자들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가 사업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축은행. 네, 이 사업권의 가치는 1,890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자, 대단하죠. 결국은 이 피해자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될 사업을 알아본 사람들. 안목이 좋아요. 이라는 겁니다. 쩐 줄 알아요. 네. 그리고 그 안목에 맞게 미래가 실현되었고 본인은 쫓겨났고 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억울해하고 계셨어요. 2016년에 이 건을 가지고 또 그 최은순 씨를 고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기소 처분이 됐었어요. 2017년쯤에 17, 18년 사이에. 네. 그런데 이게 2018년, 19년이 되면은 윤석열 씨의 사회적인 명성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검찰총장 후보가 되면서.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미워 죽던 신동아에서 단독 보도를 맨 처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캐서 안 나오기엔 너무 대단한 사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동아의 단독 보도는 잔고증명서에 대한 거였고 노덕봉의 진정서 관련된 것도 잔고증명서 관련된 거였어요. 그 말은 이 잔고증명서 건이 사실상 제일 입증이 쉽다라고 피해자들한테 인식이 된 걸로 보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알 수 있는 게 네. 이걸 물어보려면은 이 기자들도 정치부 기자들이니까 네. 검사들한테 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도 기록에서 있는 걸 뒤져서 알려줄 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뒤를 캐던 보수 언론의 기자들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9년 전 2016년에 나온 네. 전관예우 피해 사례 세미나의 피해자들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거꾸러뜨리려고 가장 많이 애를 썼던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도 그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몰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잔고위조밖에 몰랐다는 건 진짜 범죄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네, 2018년에 그 국감에서 얘기됐던 거는 다 잔고증명 얘기밖에 없었죠. 네. 그때는 우리 쪽이라고 불리는 진영 매체들이 피해 쉴드를 쳐주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럼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노덕봉도 시기에 맞춰가지고 2019년에 수사 진정서를 낸 거예요. 18년에 와 다들 뭐 장제원이 열심히 뭐 활약을 해주네 이러면서. 그런데 이 수사 진정서가 5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으로만 가면 네. 답이 없어요. 네, 심지어 이거 꼭 하셔야겠냐라면서 회유를 들었다고 하죠. 노덕봉 대박. 씨가. 네. 그래서 이걸 2020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띄울 때까지 다시 좀 잠잠했었습니다. 근데 MBC 스트레이트에서 장모님과 검사 사위라는 공전의 히트작을 내놓고 네. 시청률이 무려 8%였대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그러면서 파장이 커지고 방송 일주일 만에 재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공소시효가 2주 남았을 때였죠. 공소시효 2주 남기고. 이 모든 걸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 광고 뒤에 좀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모든 이후에 생기는 재앙의 씨앗은
기존에 있던 사회가 다 키운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세상에 대한 그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올렸던들 상황이 나아졌을까?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올리고 싶었으면 그 반발은 어땠을까? 당시에 민주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의 난을 수습하는 단계인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2019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요. 그때는 지금 닥쳐올 재난을 막을 재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 권력은 충분히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해도 다 되던 시절이 그렇게 길게 이어졌으면 어떤 검사들은 야, 나 난도 일으키고 할 거야. 계엄령도 일으키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렇죠. 윤만 그랬을까요? 윤은 원 오브 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반에 그 명태균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할 때 또 그런 얘기를 그 아저씨가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태균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냐. 지난주에 신수현 소장과 네. 또 하나를 어나더원을 분석해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럴 사람은 많다고요. 법대로 하는 게 어렵지 막 하는 사람은 동네에 많아요. 광고 뒤에 최은순, 김명신, 신한저축은행, 윤석열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 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명절의 전통 음식 마카롱. 그럼요. 네. 이제는 약과가 아니라 마카롱의 시대. 그렇습니다. 혹시 장인 장모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네. 포르투갈이나 마카오나 홍콩에 계신다. 근데 이거 사담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로 마카롱을 좋아하세요. 왜냐면 한국 전통 음식이라니까. 맨날 얘기하잖아요. 마카롱 그러니까요. 튀김 만두. 네,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 당 문제가 전혀 없어가지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당류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축복받은 노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진심으로 저는 늘 새로운 단 거를 사가요. 네. 그러면은 저 휘낭시에랑 에그타르트도 같이 챙겨가야죠. 그럼요, 아주 좋죠. 네. 설날 패키지까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이번엔 꾸루꾸루 전통의 제품 마카롱과 에그타르트로만 구성을 하셨답니다. 에그타르트 5개, 마카롱 6개가 들어있고요. 진짜 설날 컨셉이에요. 네. 한지로 포장을 하고 털시가 단추로 장식한 고풍스러운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날 에그타르트. 네, 이제는 제가 먹어봐서 아는 100% 통 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이탈리안 머랭 방식의 꼬끄와 좋은 재료로 만드는 품격 있는 필링의 마카롱이 있어요.
안 느끼해서 되게 좋아요. 그 필링 느끼하면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가린 맛 나는 거 있잖아요. 심각하게 평상시에 성격으로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어떤 매니아로부터도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마카오 맛보단 포르투갈 맛에 가깝다.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다고. 네. 그리고 에그타르트도 진짜 포르투갈 방식이에요. 진짜 디저트의 맛을 표방하는 꾸루꾸루는 센스 있는 선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집에 단 걸 좋아하는 건강한 노인분이 계시다면은 예,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네. 22월? 22일이겠죠. 네, 22일 오후 4시까지 주문을 하면은 24일에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잘 받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선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대비는 마카롱과 에그타르트 되겠습니다. 액세스몰에서 꾸루꾸루 찾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자꾸 뭐랄까요, 추미애 의원이 뭐랄까 올해의 아이톨주소 상을 연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고트죠. 네. 지금 이번 주에는 2021년 8월에 윤석열 캠프와 추미애 캠프의 공방이 담긴 기사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내 정부에선 추미애 없다. 추미애, 그 정부 없을 것. 이 예언은 이번 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의원이 했던 윤석열과 관련된 수많은 당시에는 추미애 입장에서 현실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 사건의 수법을 그 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통점을. 일단 부동산 사업을 하는 동업자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업자를 고소해요. 네. 그리고 구속이나 뭐 이것저것 법적 대응으로 동업자를 무력화시켜요. 그렇죠. 스턴. 네. 스턴을 근데 근데 스턴이 오래 걸려요. 그럼요. 2년 6개월이 걸려요. 네. 최소 2년이 걸려요. 네. 그럼 그동안 지분을 빼앗고 본인은 빠져나가요. 그렇죠. 다음 맵으로 가요. 네. 동업자가 반격에 나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사기 피해자라고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 피해자를 다시 스턴을 겁니다. 이렇게 유리한 싸움이 세상에 네. 이렇게 유리한 싸움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이 과정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검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필수 버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안소연 씨 건 설명해 줄 때도 멀티버스에 내가 와서 예전에 내가 진 빚을 사가잖아요. 그래서 경영권을 탈취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기에 필요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현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멀티버스 이렇게 답할 텐데 실제로 필요한 건 멀티버스가 아니라 이게 무슨 사기인지 알고 있는 저축은행 그리고 그걸 눈 감아주거나 그것과 관련된 고소의 내용을 알고도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검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원래 이게 맛집들의 이 시크릿 레시피에는 이제 비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밀 재료들이 딱 이런 것들이었죠. 이게 그죠. 검찰이 들어가니까 이런 마법이 완성. 사실 이 기술은 환영이잖아요. 환영. 네. 어딜 보시는 거죠? 네, 그 사기는 잔상입니다. 원래 너와 투자하기로 했던 것은 나의 환영이다. 이러면서 환영의 빚을 사가서 내 경영권을 탈취해 가잖아요. 근데 그게 환영이려면 진짜 환영이 쓰이려면 검찰이 필요하다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그럼 그 검찰은 무엇을 해주느냐. 재판을 미루거나 원고한테 불리한 증인을 막고요. 그 작은 아버지 같은. 이걸 잘 들어주십시오. 재판을 미루고. 네. 원고한테 불리한 증인이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막고 구속을 통해서 피고의 대응을 제한시키고 추후 진정서가 들어와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어도 혹은 증거를 입수를 해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화요일에 혹시 뉴스타파 생방을 보신 분이라면은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의원 건에서도 반복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107쪽짜리 보고서를 검찰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오래전부터 사법 PK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검찰의 진짜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행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 검사한테 맡깁니다. 우리 검사가 법 해석을 최은순 씨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이 사기는 완성됩니다. 네. 이제 제가 원고를 쓰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개를 하면 될까 이제 PD님이랑 논의를 하다가 낸 결론이 이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 검찰과 저축은행의 그 마법의 레시피 조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웜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최은수는 정대택 건에서 검찰 쪽 연이 있으면은 이게 된다라는 거를 2003년부터 경험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되네? 10년 뒤 검찰총장 사위라는 궁극기를 얻어요. 네. 그리고 같은 수법을 또 쓸 수 있게 됐어요. 그죠. 네. 우리는 이 순간에 양평 고속도로가 틀어진 매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 검찰총장 사위가 몇 년 뒤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이 더 커지는 건 최은순에겐 당연지사인 거예요. 그렇죠. 고속도로를 틀어보자. 왜? 지난번에 경험치가 있거든. 하면 되던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중력장이 진짜 생겼고 진짜로 웜홀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순간에 최은수는 임경빈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되면 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럼 이제 오타쿠들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멘트 쓰잖아요. 뭐. 손나 박하나 이렇게 멘트 쓰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거 들어본 적 오타쿠 없다고. 아니어도 이해해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고. 그런 거죠. 그 명태균 씨의 그 명언이 되게 찰떡같이 이 케이스에서 들어맞는 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눈먼 검사 위에 올라타서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네. 게 정말 잘 부렸네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법 해석은 최후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 해석은 그 법 해석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 잡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봤잖아요. 윤석열의 의도는 단 하나뿐이라는 걸 우리가 한 달 동안 봤어요. 1분 1초라도 늦게 간다. 1분 1초라도 늦게 가기 위해서 법적인 의문을 100개 1000개를 내놓죠. 이거 국회가 하면 안 돼. 이거 야당이 단독으로 하면 안 돼. 무슨 야당이 단독이야? 여당을 빼고 모든 당이 다 했구만. 아무튼 야당이 단독으로 하면 안 돼. 이거 헌재가 하면 안 돼. 헌재 재판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 헌재 재판관 네가 임명하면 안 돼. 네가 임명하면 안 돼. 네가 임명하면 안 돼. 저 1000개 100개의 질문을 내놓거든요. 심지어 잡혀가는 날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내놨잖아요. 예. 잡아가지 마. 출석할게. 불법이야. 그 모든 걸 하는 동안 단 하나의 미션이 이루어지거든요. 1분 1초라도 시간이 늦어집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시간이 늦어지는 그 결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법 해석을 매번 다르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 해석을 볼 때마다 헛소리라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법 해석을 하니까 법 해석이 막 늘어지게 되거든요.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걸 예전에 해본 적이 있고 이 늘어지는 법 해석은 입장 때문에 법 해석이 이상해지는 건데 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최은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리한 바. 따라서 최은순이라는 마스터마인드가 있어야 법 해석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이상하게 쓰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윤석열은 하수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수인이어도 경험치는 나눠 가져요. 파티면은. 바바리안 경험치 제일 빨리 높아집니다. 그럼요. 컨저러가 뭘 했냐고 승질을 냅니다. 네. 네. 한 가지 사례를 짧게 보면요. 정대택이 진정서를 또 제출을 했었을 때 법무부에서 윤석열에게 징계 1개월을 처분했다고 회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관보에 기재된 내용과 정 씨가 받은 민원 회신서 내용이 달라요. 정대택은 넣은 진정서 내용이 장모 사건에 윤석열이 개입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도 회신을 공식적으로 할 때는 네. 그래? 윤석열 검사가 자기 장모 사건에 개입했어? 징계 1개월을 내렸습니다. 라고 회신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민원의 취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관보에 명시된 징계 사유는 국정원 수사 관련 항명과 재산 신고 누락이었어요. 아, 재산 신고 누락? 네, 재산 신고 누락. 네. 그럼 윤석열이 또는 검찰 조직이 원하는 해석은 후자겠죠. 재산 신고 누락. 네. 수사 관련 항명. 그게 장모 사건에 개입했음. 입맛대로 수사 봐줌보단 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검찰 전체, 법무부 전체가 네. 윤석열을 위해서. 이게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결과는 법무부가 거짓말해줬어요. 윤석열 그렇죠. 검사를 위해서. 네. 근데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붙이는 거. 결론은 이렇게 나긴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붙이자라고 왜곡하는 거. 그런 결론을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거. 이 모든 기술이 장모 관련 사건에서도 쓰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자들이 검찰이랑 그렇게 친해도
검사가 범죄를 뒤쫓는 기자는 극히 드물거든요. 기자들이 맨날 보는 검사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보를 본 다음에 관보의 내용이 뭔가 미심쩍은데 하고 뒤를 쫓아본 기자? 없습니다. 그쵸.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건이 3개가 또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 기자들도 헷갈려요. 막 노덕봉 씨가 장고증명 피해자인 것처럼 쓴 기사 되게 많고 네, 실제로 아닌데 네네네. 그 사건의 선후관계를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걸 파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법을 어기는 입장에서는 그런 언론 환경을 알죠? 그럼 이용하기 좋습니다. 어차피 쟤네들은 못 보거나 취재하지 못하거나 내가 술 사주면 보도하지 않거나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 그럼요. 이거 안 걸려. 라는 확신을 경험치로 터득한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경험치를 얻은 수법들을 제일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이 지금 국회에 있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이라고. 네. 그녀는 우연히도 지난번 법무부 장관. 네. 이었고 2021년에 윤석열과 맞다이를 뜬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본인 SNS에 윤석열의 법 기술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어요.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 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죠. 어떤 스킬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해석을 붙여놨는지. 근데 각 스킬의 공통점은 해석과 관련됐다는 것이고 해석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생각보다 되게 해야 할 일이 간단해요. 특이점을 넘긴 권력을 가지면 됩니다. 특이점을 넘긴 권력. 그러니까 개세면 네. 해석할 권력도 가짐으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공소시효. 즉 자기가 봐줘야 되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질질 끌기. 그리고 프레임 만들기. 피해자를 보고 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 프레임이 형성된다. 그리고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 이 말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찰과 수사 방해. 무슨 뜻이냐. 수사권 없는 곳더러 수사라고 주거나. 수사할 사람은 임명을 안 하거나. 수사 관할이 아닌 곳에 수사권을 주거나. 네.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시간 끌기의 일종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의 어떤 반성 혹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정치의 저관여층이면 그러니까 당시 21년 정도에 약간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약간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그냥 정쟁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도 당시도 막 이렇게 막 그 윤석열 총장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정쟁으로 이끌어가지? 약간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그때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정치부 기자들이 추미애 의원의 휴가 갔다가 몇 시간 늦게 복귀해서 혼난 군인 아들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까? 최은순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까? 최은순 얘기는 아예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네. 그리고 최은순 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당연한 사실 같은데 사실 그것도 일종의 수법인 것 같아요. 아니 사기는 어려워야 치죠. 네. 아니 멀리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 당하는 사람도 40억을 뜯기고 140억을 뜯겼는데 몰랐잖아요. 직전까지. 네. 어려워야 돼요. 사기는. 그러니까 심각성에 비해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 중반에 계속 장영자 얘기하고 막 온 동네가 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복부인 얘기하고 그랬는데 수법이 뭐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네. 법도 똑같잖아요. 법 해석도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해석은 뭐 이렇게 붙여버린다. 공소시효가 이러이러해서 뭔가 수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민주시민들이 지금 왜 헌법을 사보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 당하나 봐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해 안 되는 영역에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도 아는 거죠. 시민들이. 그 이해 안 되는 영역에서 그동안 장난쳐온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가 제 추측이었고 그래서 이런 방송을 준비한 거예요. 네. 정리합시다. 네. 이렇게 평생 커리어를 쌓아왔다면 그리고 그게 단 한 번도 법적으로 논파된 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다 감옥에 갔다면 네, 다 갔다면 이 최현순이 지금 그 장고 증명으로 지금 1년 산 거 그거밖에 없죠. 지금 벌을 받은 게. 그럼 윤석열에게 법 기술이라는 거는 꼼수가 아니라 사실 전공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필생의 사랑에게 사랑받는 며칠 안 되는 날이 네.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한 날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죠. 시작은 편의적인 해석이었을지 몰라도 사랑을 위한 뭐 거짓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만 옳은 해석이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그리고 왜곡의 가능성까지 있으면 그러면은 그 법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법을 읽다 말고 이거 이렇게 틀어버릴 수 있겠는데? 네. 이거 공소시효가 이러면 이거 여기까지 끌어버리면 되겠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 건물을 차지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럼 그렇게 악용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맞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임기 내내 윤석열의 법치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의혹 다 그랬어요. 특검법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반헌법적이라서 거부를 해야 되고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가지고 보관은 해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신고는 안 해도 되고 그죠. 압수수색은 해본 적이 없는데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한 건 확실한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계엄 선포전으로 회복이 됐으니까 탄핵 심판은 필요가 없대요. 그렇죠. 네, 경호법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면 술을 안 마셔도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늘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죠. 특징이 일관성이 있죠. 앞뒤가 안 맞죠. 네. 근데 그게 왜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맞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네. 그 디테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지적했던 게 이 사건들이었어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하고 요양급여 부정수급하고 한동훈과 채널A 기자가 연루됐던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했던 게 왜냐하면 최은순이 여기 관여하진 않았으니까 이 사건도 윤석열이 봐줘서 넘어간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요런 스킬 그중에 이제 노덕봉 씨 낙골당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사건이 MBC에 이제 걸려가지고 스트레이트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 사위? 네. 근데 이게 나온 다음에 처음부터 이 대검찰청에 있던 이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이첩이 돼요. 그리고 의정부지검에서 우리가 수사 자료를 못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첩시킬 때 관여할 수 있었던 누군가가 수사 능력이 없거나 수사 관할로 핑계를 댈 수 있는 어떤 곳으로 사건을 넘겨서 수사가 더뎌지게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수사가 더뎌지면 공소시효도 공소시효일 수 있고 뭐 언론이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는 그 다음에 보너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건이 소멸돼서 없어져서 최은순의 죄가 사라지기를 바랬던 어떤 검사가 있고 그 검사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 듯 보였는데 언론이 이걸 터뜨려버리는 바람에 비슷한 사건이 채널A의 한동훈의 교사 사건, 사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흘인가 남은 상태에서 기소를 합니다. 한동훈이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을 하겠다. 검사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걸 어려운 말로 쉽게 말해서 하지마! 동훈이 건드리지 마!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감찰하는 곳을 인권부로 넘깁니다. 네. 대체 인권과 언론인과 검사가 짜고서 장난질 치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권부로 넘깁니다. 인권부로 넘겼을 때 처음에 갸우뚱합니다. 사람들이. 왜?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인권부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법을 그렇게 뒤져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제 이 낙골당 사건, 사흘 전에 기소한 거랑, 사흘 전에 기소한 것도 아주 작은 싼 티켓 끊어준 거랑, 잔고증명서 위조 티켓만 끊어주고, 실제 사기 사건은 기소하지 않은 거. 네. 사흘 전에 그렇게 기소를 해버리면, 사흘 동안 어떻게 다시 기소를 해요. 그 기소의 주체도 검찰인데,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최은수는 싼 티켓 끊어가지고, 기껏 살아봐야 1년 살고 나온다는 거고, 1년도 안 살았고. 한동훈도 결국 무죄였고, 무죄가 뭡니까?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를 개시를 못하지.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 분 중에 한겨레 이춘재 선임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제 자리 옆에 이분이 쓴 검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죠. 평상시에 읽고 있는데 이분이 저희 녹음 시작하기 15시간 전에 이춘재 선임 기자가 지적했더라고요. 한겨레에서. 이럴 줄 알았던 징표는 있었다라고 저희 방송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고발사주 무혐의 내란에 싹 키웠다.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한마디만 결론을 붙이면요. 네. 이거 조사하면서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최근
전국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제 공수처의 권한이 제대로 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혼란을 키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 뭐 이게 진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시사 아저씨 시간에 지난주가 맞나요? 뭐 원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죠. 네.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공수처도 대통령제도 다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아무리 튼튼한 외양간이라고 하더라도 태풍이나 산불이 오면은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너무 미친 놈은 네. 법이 못 막아요.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로 외양간이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게 소를 왜 키웠냐? 태풍 오면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광의의 정치 혐오예요. 네. 왜 그렇게 주인을 타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외양간도 물론 고쳐야죠 그 뒤에. 근데 그 전에 기후 위기로 이런 재난이 더 극심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하잖아요 저희가. 그죠?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권좌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훨씬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분리수거를 잘하자. 예. 또 미친놈이 대통령에 들어올까봐 대통령제를 없애버리자는 말보다 훨씬 현실적이란 얘기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그 이런 법 기술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리로 흐르는 게 좀 걱정이 돼서 마지막에는 꼭 이런 얘기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양간은 헌법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네. 헌법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과 관련된 법들이에요.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근데 이번에 소를 잃었는데 그 소도둑이 외양간의 수사권과 공소시효를 가지고 장난을 칠 줄은 누가 알아요. 법은 어떻게 어길지 그러니까 나중에 사례가 나온 다음에 고치는 거라고요. 법 고쳐야죠. 근데 그 법을 고쳤다고 제2의 윤석열이 안 나온다고 안심하는 것도 바보짓이죠. 뭐 그 다음번 놈은 윤석열이랑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 할 테니까. 법을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예. 법이 부족했다는 말은 절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은 상식적으로 준비돼 있었고 이런 비상식의 인간이 대권을 차지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동안 사회가 무엇을 했나를 돌아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습관입니다. 물론 당장 기사 쓰기 바쁠 때는 이런 걸 써도 되겠지만 법을 어떻게 고쳐야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골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왜? 제2의 윤석열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죠. 높은 확률로. 우린 예측할 수 있죠. 만약에 검찰을 해체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기술을 반복해볼 사람이 또 있을 테니까요. 혹은 기재부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장난을 치는 방식은 이 엘리트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그들은 윤석열하고 다른 방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살짝 싹수가 보이는 누군가가 있나요? 네. 모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앞뒤 말도 안 되는 독특한 법 해석은 윤석열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것이고 그것을 함께 해온 레이드가 있었고 그 파티 중에서 윤석열은 바바리안이었다라는 말씀. 탱커였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늙음하게? 탱커는 계속 탱커라서 마스터마인드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아, 전직을 못하는구나. 승진을 못하는구나. 가까운 아무리 아무리 승진해도 탱커예요. 가까운 미래에 김건희가 윤석열을 버릴 거란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정치평론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권력마저 사라진 윤석열을 김건희가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외로울 거거든요. 그러면 탱커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라 마스터마인드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스터마인드를 구할 겁니다. 만약에 출소하는 일이 생기면.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박근혜의 경우에는 그 새로운 마스터마인드가 유영아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최은순이 사라진 뒤에. 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절반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최순실이 사라진 뒤에. 네. 왜냐하면 고민이 없어요. 사형은. 저에겐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벨벳클럽장과 함께 자원하여 개고생한 이야기.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시켜서 개고생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첫 장이지만 축하합니다. 민주주민 여러분. 내일 만나요.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